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열암수 TV에선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으로는 청보호 전복 사고를, 또 밖으로는 튀르키 강진으로 인한 피해 소식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열암수 TV를 말한다에선 뉴스프라임과 뉴스센터 1, 2, 주말 오후 2시 뉴스를 중심으로 이윤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월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올랐는데요. 그 외 대중교통비 역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라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65세 노령 인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지난 5일 연합뉴스 TV 오후 2시 뉴스 초점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해당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뉴스1사에서는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이 지하철 적자 누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4월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크게는 30%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배경 중 하나로 지하철 적자 누적 규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평균 9,200억 원대의 적자 누적 비용에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적자가 30%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자폭은 코로나19 전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약 5천억 원대였던 적자 규모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약 9천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1984년 보편적 복지로 시작된 해당 제도는 점차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는 2025년에는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의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에 대해 최근희 교수는 현재 국민의 평균 건강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인 나이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우리나라 은퇴 연령을 지적했는데요. 영국, 일본 등 은퇴 연령이 70세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찍 사회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의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됨으로써 그 의욕을 꺾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이러한 사회 은퇴 기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적자 누적 규모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도가 생긴 시기와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현재 적용되는 부분까지 잘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두 전문가는 비단 지하철 적자 누적뿐 아니라 물류 비용,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의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노인 연령 기준 변경 시에는 은퇴 등 관련 나이 기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시작된 논의이지만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짚어주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전문가가 짚어주었던 부분 가운데 코로나19를 전후해서 지하철 적자폭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전문가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의 원인을 설명해 주긴 하였으나 코로나19 전후로 거의 2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에서 해당 부분을 언급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 2017년부터의 서울 지하철 적자폭에서 2021년 그래프에서만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율이 포기되었는데요. 과거 그래프부터 해당 비율을 표기해 주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 문제 해결, 출퇴근 시간대 할인폭 감축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의 고충은 대중교통 비용 인상뿐만이 아닌데요.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1일 뉴스프라임 대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프라임에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평론가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취약계층 범위를 넓혀 차상위 계급이 포함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169만 가구와 차상위 계급 31만 가구까지 합하면 201만 가구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도시가스 사용이 확인된 86%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평론가는 에너지 바우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지만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며 정부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청자를 위하여 상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지자체 역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금과 함께 중복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적절히 활용하였는데요. 관련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차상위 계급과 같은 명칭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어 생소한 시청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생계의료급여형, 주거형, 교육형 등 다양한 유형별로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공되는 지원 금액은 59만 2천 원인데요. 해당 금액이 책정된 기준과 또 적정한 수준인지 덧붙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와 국회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급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지원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평론가는 이 부분에 대해 중산층 개념부터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상층 지원까지 확대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지원 여부보다도 먼저 확립해야 할 개념 정리에 대해 지적하여 논의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보도가 또 있는데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등 단기적 임시 처방에 치중했다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등을 담은 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고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 밖에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 지원, 청년정책 대상 범위 확대, 고령화 대비 고용장려금 확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고용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대해 잘 정리하여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보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용정책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등의 제약으로 중요 내용만 보도했지만 보도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여성 정책, 장애인 정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본 보도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지만 후속 보도나 대담 등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 발표에서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기조를 내세웠는데요. 보도에서는 3개 정도만 언급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6일 오후 12시 뉴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39.3%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57.8%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다 반등한 배경에 대해 리얼미터는 설 직후 민심을 강타했던 난방비 폭탄 이슈를 적극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도하는 단신 뉴스였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보도 목적인 지지도를 1월 1주차부터 시계열로 잘 보도하였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 지지도 수치 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도에서도 조사기관, 조사 일시, 조사 대상 등에 대해 명시해 두었으나 응답률이나 조사 방식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최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의 연구 결과나 언론에서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수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응답률이나 조사 방식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함께 명시하곤 있으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어떤 정보를 주요하게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탐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어린이 병원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오후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와 부모들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입원 병상을 갖춘 어린이 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원정 진료를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병원 문을 열기도 전에 긴 줄이 늘어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늘어 병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소아의료붕괴라는 가슴 철렁한 문구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올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에서 비롯됐다는데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수는 해마다 줄어 올해 상반기 전체 정원에서 15.9%, 전국에서 33명만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임현택 씨는 대학병원을 나가는 전문의는 전국에서 187명인데 들어오는 전공의는 3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란 인턴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4에서 5년간 임상수련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주로 상급 병원에서 야간, 휴일 당직, 입원 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올해 3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를 단 1명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이주영 교수는 현재 야간 당직을 모두 교수님들이 서고 있고 이는 전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 나선 전국 주요 종합병원 66곳 중에 지원자가 아예 없는 병원이 56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공의의 공백은 교수와 전문의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진료 축소나 중단 등의 형태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이미 전문의 인력난이 시작됐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소아청소년과는 기피진료과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료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인기과와 기피과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100%가 넘는 지원율을 보이는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100명 중 16명만을 채울 정도로 지원자가 매우 모자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전공의 협회 회장 강민구 씨는 의사들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반 직장인들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미래 전망이나 급여, 근로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중증도가 높고 같은 진료를 보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인력, 공간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낮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성인 환자들과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진료과에 비해 비급여 항목이 적어서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작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진료 과목별 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면 소아청소년과가 가장 낮았고 건강보험이 지급한 진료비 총액은 전체 18조 원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는 2.73%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소아청소년과 의료단체는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입원 진료 수가 2배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요. 필수 진료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 전공의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세우며 공공정책 수가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피과에 대한 단순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 부담금도 올라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공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전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파업 등 반발에 부딪히고 현재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 혹은 충분하다와 같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건물 곳곳에 병의원 간판은 빼곡하지만 의료 공급의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요. 땜질식 처방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내용 잘 봤습니다. 소율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늘어서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닌 의료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 이번 주부터 신설된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 대한 소율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의사 없는 병원, 이제 아픈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입니다. 네, 공감되는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리더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달 우리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이죠.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동기 대비 45% 급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네. 이 같은 반도체 수출 쇼크의 원인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반도체 실적 악화로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이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가까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인데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헤럴드 경제 등 여러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60억 달러, 7조 3,884억 원에 그쳤습니다.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또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8억 달러 대비 44.5%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이고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액은 전체 수출액 감소액의 52%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도 작년보다 46.6% 급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수출 시장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은 작년 9월까지 16개월 연속 40억 달러, 4조 9천억 원대를 유지했지만 10월에 22% 줄며 감소세고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반도체 수출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작용했다며 주요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신규 서버 중앙 처리 장치 출시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산업 매출이 전년 대비 7%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협회는 세미콘 코리아 2023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반도체 산업 매출은 평균 전년 대비 7% 감소하며 5,500억 달러를 밑돌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모리 산업의 경우 올해 D램, 낸드 플래시 분야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25%, 36%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파운드리 산업도 전년 대비 9%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불황으로 한국 반도체 양대 산맥인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악화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사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올 1분기에는 더 심각한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1월에 무역 수지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낙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간담회에서 1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1월 무역정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단가 급락,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수라면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 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지난 연말에 국회가 오랜 진통 끝에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새 경제 규모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쟁국의 지원 규모와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요. 문제 등을 제기한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와이어의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이 각 국가 간 대리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 이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산업 지원 범위를 넓히는 중입니다. 각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주요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각종 지원책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 주요국 지위를 두고 경쟁 중인데 선두에 나선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약 66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국 반도체 보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25%까지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국에는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고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의 사용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의 법인 소득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까지 약 184조 원을 사용해 자국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술의 강점을 지닌 대만과 일본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기존 시장에서 입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 자국 시장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네덜란드 등의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뺏긴 뒤 다시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 설비 투자 비용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5조 원가량을 산업 지원 기금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만 TSMC와의 협력도 포함이 됩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문 국가로서의 위용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세액 공제를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을 흡수하려는 중국에 맞서는 방병 역할도 수행 중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이렇듯 국가 간 대리적 양성을 보이면서 각국 저마다의 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점한 기술적 우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기술 연구 개발은 국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미래 준비라며 지원이나 반도체 장비 같은 특정 기술에서는 경쟁 국가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전체 공정 과정에서 기술 초격차를 보여줘서 고객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기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이 다운 사이클로 인한 투자 축소입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지만 제대로 지원이 될지 미지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 역시 현상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뭐 갖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이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구미의 반도체 제조업체를 찾아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2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4.5%나 감소하면서 월간 무역 적자가 무려 126억 달러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입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지난해 4분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6.9%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1조 7천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바로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대만, 미국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작년 말 어렵게 통과한 이 K-칩스법 시설 투자 세액률이 고작 8%에 불과하다면서 우리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국가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디넷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반도체 분야 지원은 반도체 설계, 소재, 부품, 장비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지원책이 다운사이클 충격을 얼마나 막아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의 피해는 기정사실이 됐고 반도체 대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업체들도 점점 다운사이클 영향을 체감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협력업체들은 반도체 다운사이클 여파에 영향을 덜 받는다면서 상반기 대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줄어들면 소규모 업체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여력 있을 때 빠른 지원으로 인력,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같은 반도체 수출 쇼크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본격화하고 있다. 네. 또 뭐 한국 경제에 구조적 위기가 왔다는 등의 부정적 보도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될 역할 무엇일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 실적이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우려했던 반도체 쇼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주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실적 하락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 27일 실적을 발표한 인텔 역시 어닝쇼크, 실적 악화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이 같은 실적을 나타내는 것은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례없는 공급 과잉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수출 부진은 우리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반도체 산업은 각 나라마다 나라 산업으로 여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산업이라는 것이죠. 이에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분야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이나 비관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적극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힘을 실어줘야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미래 국가 산업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반도체 동향, 각국 경쟁 상황, 미래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의 발빠른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나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